안녕하세요, 구지코입니다. 첫 번째 구지 스토리 주제는 워킹홀리데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입니다. 많은 분들이 워킹홀리데이를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워킹홀리데이를 갈 때 워킹홀리데이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어떤가 이런 거 그 전에 많이 알아보잖아요. 아무래도 좀 두렵다 보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영어 못하면 절대로 가지 마라, 너무 힘들다, 혹은 무조건 경험하고 와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단편적으로만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어요. 시간과 비용이 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는 거고, 저도 가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특히나 저는 28살 때부터 워킹홀리데이를 가기 시작했거든요. 만 30세까지라서 많이 가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 안에서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알뜰히 다녀온 것 같아요. 저는 뉴질랜드랑 호주랑 프랑스 이렇게 세 나라로 워킹홀리데이를 다녀왔는데요. 일단 프랑스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할게요.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워킹홀리데이의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개인적인 다른 목적이 있어서 간 거기 때문에 일단 제 개인적인 경험은 다음 시간에 얘기를 할 거고요. 오늘은 워킹홀리데이를 가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선택의 기로에 서신 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해요. 일단 여러분이 워킹홀리데이를 가고 싶다면 왜, 어느 나라로, 무엇을 위해서 가고 싶은지 먼저 물어보고 싶어요. 사실 워킹홀리데이를 갔다가 실패해서 돌아온다, 성공해서 돌아온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를 할 때 성공 실패로 나누고, 뭐 소위 실패를 했다고 하면 이건 시간 낭비고 돈 낭비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싫어요. 워킹홀리데이에 가서 성공하고 실패하고 그런 게 있나요? 뭐가 성공이고 뭐가 실패죠? 물론 내가 언어 향상을 위해서 갔는데 영어를 잘 못하고 돌아왔다. 내가 돈을 벌러 갔는데 돈을 많이 못 벌고 돌아왔다. 뭐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꼭 실패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냥 삶의 과정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을 하든 간에 그게 뭐 내 기대치에 못 미쳤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배운 게 있고 깨달은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건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보통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사람들의 목적은 현지의 언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고, 아니면 그냥 이게 장기간 동안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면서 일도 하고 여행도 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기 때문에인데요. 일단 워킹홀리데이를 가냐 마냐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해드리고 싶은 대답은 가냐 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하느냐. 본인이 뭔가 다른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고 좀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다면 솔직히 저는 가는 걸 추천해요. 문화가 많이 다르다 보니까 정말 해외에 가면은 확실히 배우고 돌아오는 게 있어요. 시야가 넓어지기 때문에 내가 못 봤던 우리나라의 어떤 장점 혹은 단점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되고요. 근데 막 작은 일에 막 힘들어하고 막 불평하고 좀 부정적인 분들은 웬만하면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가서 뭔가 내가 기대한 만큼 다 얻어가겠다 하는 희망은 좀 버렸으면 좋겠어요. 일단 정말 내가 각오를 하고 가야 돼요. 고생을 할 각오. 특히 영어를 못한다면 더욱. 근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계획 없이 다녀오실 거라면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조언은 4가지예요. 제가 워킹홀리데이 갔을 때 정말 느낀 거는 특히 아시아인들 정말 자기 나라 사람들끼리만 어울려요. 전 진짜 이해가 안 가요. 그렇게 자기 나라 사람들이랑 어울릴 거면 그냥 자기 나라에서 있지 뭐하러 외국에 오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한국인들이랑 일단 커넥션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거기서 정보를 얻고 그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호주 같은 경우에 지인을 통해서 고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현지인 친구가 있으면 정말 일구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거든요. 다양한 정보도 얻을 수 있고. 여행자들끼리는 여행자들끼리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럴 거면 한국인 말고 다른 외국인 친구들, 다른 외국인 여행자들이랑 어울려보세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워킹홀리데이에 온 한국인들을 보면은 랭귀지 스쿨을 많이 가요. 근데 랭귀지 스쿨에서 한국 사람들이랑만 어울리다가 오는 거예요. 저는 랭귀지 스쿨 가는 사람들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왜냐면
랭귀지 스쿨 가서 진짜 영어를 배워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제가 본 친구들이 전부 다 랭귀지 스쿨 갔다가 이제 일하고 여행하는 친구들인데 영어 못해요. 영어 못하고 거기서 배운 것도 없다고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얘기를 들어보면 랭귀지 스쿨에 가서 영어를 배우려고 했는데 결국엔 한국 사람들끼리만 어울리고 말하다가 끝났다.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호주 같은 경우는 특히나 랭귀지 스쿨에 한국 사람들 많은 거 아시죠? 근데 만약에 그 클래스 안에 한국인들이 다 같이 있어. 근데 걔네가 말을 걸면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안 어울리고 싶다고 해서 안 어울릴 수 없는 거잖아요. 내가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랑 영어로 얘기를 하려고 해도 한국인들이 나랑 친하게 지내자 이렇게 하면서 다가오면은 말을 안 섞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한국인들이랑 어울릴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돈을 들여가면서 랭귀지 스쿨 가서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어온다. 정말 의미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영어를 정말 너무 몰라. 그러면 인터넷 많아요. 유튜브에서 배울 수도 있고 그냥 뭐 블로그에서 배울 수도 있고 영어 문법 책에서도 배울 수 있어요. 그냥 기본적인 것만 본인이 공부를 하고 외국인 친구들이나 현지인들과 얘기를 하면서 영어를 늘려나가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영어를 못했고 저 혼자 문법을 공부했어요. 사실 우리 한국인들은 영어를 중고등학교 때부터 해왔잖아요. 근데 저는 주어 동사 개념도 잘 몰랐거든요. 대절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제가 영어로 된 영어 문법 공부책을 사서 했는데 오히려 그게 더 잘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건 정말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일인데 여러분도 해보시면 알 거예요. 무조건 먼저 머리 아파, 영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일단 좀 집중해서 해보시면 정말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아시아인들은 거의 다 자기 나라 사람 밑에서 일을 하면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아요. 호주의 최저임금이 지금 23달러 안팎이거든요. 근데 13달러, 15달러를 받으면서 자기 나라 사람 밑에서 일을 하더라고요. 정말 도움이 안 되거든요. 왜 그런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자기 나라에서 일하듯이 소처럼 일하면서 현지의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의미가 있나요? 그럴 거면 그냥 한국에서 일을 하고 말죠. 15달러가 한국의 최저임금보다는 훨씬 높지만 글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현지인 밑에서 외국인들이랑 일을 한다면 또 모르겠어요. 영어를 어차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한국 사람들 밑에서 한국 사람들이랑 한국 손님들을 대하면서 최저임금보다 훨씬 못 미치는 돈을 받는 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정말 다 그러더라고요. 일본인도 그랬고 중국인, 한국인 다 똑같더라고요. 저는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한국인들과 말도 섞지 않고 절대 어울리지 않았어요. 무조건 외국인 친구들, 유럽 친구들 혹은 현지인. 그리고 외국 사람 밑에서 일을 했고 외국 사람들과 일을 했고 영어를 쓰는 환경을 제 자신이 만드는 거예요. 무조건 현지인 친구를 만들어야 돼요. 그냥 뭐 바에 가서 혼자 온 친구 혹은 뭐 그룹이라고 해도 뭐 말 걸어서 친구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뭐 게스트하우스라던가 뭐 쉐어하우스를 가면은 무조건 외국인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한국인들만 막 득실득실 거리는 데 말고 국적이 어느 정도 믹스되어 있는 그런 쉐어하우스를 고르세요. 그러면 거기서 외국인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어요. 다들 뭔가 너무 기대를 크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짧은 여행을 가더라도 일단 현실에서 벗어난다는 기쁨이 가득해서 다른 건 생각 못하고 여행 갔다 와서 허무함에 빠지는 거죠. 워킹홀리데이 같은 경우는 1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갔다 오면 뭔가 자신의 삶이 크게 변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아요. 뭐 주목받는 어떤 여행 블로거라던가 사진 작가가 돼 있을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내가 거기서 영어를 많이 배워와서 영어에 관련된 일을 할 수도 있겠고 그런 일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게 흔치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대를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거기서 뭔가 내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고 그런 거에 중점을 두시고 갔다 왔을 때 허무함을 느끼지 않도록 그 시간을 정말 의미 있게 보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남들이 얘기하는 성공 실패에 관계없이 자신이 만족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짜 제대로 경험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한국에서와는 전혀 다른 그런 삶을 살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걸 시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런 거 없이 다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재미있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장담하건대 계획하셔도 계획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래도 계획하세요. 계획한 거랑 계획하지 않은 거랑 정말 다르거든요. 혹여나 내가 어떤 난감한 상황에 처했을 때 좀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으려면 플랜 B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돈이 많다면 그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호주에 갔을 때 딱 100만 원인가? 60만 원, 100만 원? 그 정도 갖고 갔거든요. 뉴질랜드 갈 때도 똑같았어요. 적은 돈을 가지고 만약에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미리 계획을 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일단 내가 갈 지역을 선정을 해서 거기에 숙박료가 어느 정도인지, 빈 방이라던가 그런 게 있는지, 혹은 무료 숙박, 무료 숙식이 되는 곳이 있는지 그런 거 미리 다 알아보시고, 만약에 거기서 그런 걸 못 구했을 때 내가 지역을 이동을 해야 돼. 그러면 내가 온 곳에서 그 이동해야 될 지역까지 차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 뭐 그런 것까지 미리 계획을 해 놓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무료 숙식하는 곳을 찾거나 일자리를 구하는 팁은 제가 다음 시간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영어를 못하면 일 구하기 정말 힘들거든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를 못하시면 더 계획하셔야 돼요. 제가 뉴질랜드랑 호주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다니면 한국인 보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거기서 유학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지역에서 머물러서 일하면서 여행하는 친구들은 있지만 막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막 그렇게 여행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특히 한국인들이 그래요. 중국, 대만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그룹을 져가지고 많이 여행을 하고 다니는데 한국인들은 정말 보기 힘들더라고요. 그만큼 여행을 안 다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여행을 많이 하시라고 권장을 해드리고 싶어요. 특별히 가고 싶은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가서 살면서 일할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고요. 여러분이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목적이 뭐 영어든 경험을 하는 거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4가지만 염두에 두시면 정말 의미 있는 워킹홀리데이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한 가지 명심하실 점은 고생할 거 각오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타지잖아요. 말이 통해도 힘들고 말이 안 통해도 힘들 거예요. 말이 통하면 물론 더 낫겠지만 말이 안 통하면 정말 외롭거든요. 그럼 여기서 영어를 못하면 어떻게 해요? 영어를 못하면 그래도 역시 안 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영어를 못했어요.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영어를 못하면 일 구하기가 더 힘들고 또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을 거라는 거. 그래서 돈을 적게 가져가면 정말 돈에 쪼들릴 수 있다는 걸 만약에 그럴 각오를 하고 가시면 상관이 없겠지만 나는 그렇게는 못한다. 그렇다고 하시면 영어를 공부하고 가세요. 영어를 못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긴 있어요. 근데 영어를 못하면 청소나 농장일밖에 없거든요. 고생스러운 일이에요. 근데 저희가 한국에서 농장이나 뭐 청소 일을 잘 하지 않잖아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영어를 못 하신다면 가서 청소 일이든 뭐 농장 일이든 하면서 영어를 스스로 공부를 하세요. 그냥 현지인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영어가 늘었다. 그런 어불성설은 없거든요. 무조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돼요. 자기가 스스로 따로 공부를 하고 현지인들과 얘기 많이 하고 그렇게 2가지가 어우러져야 영어가 늘거든요. 그런 것만 염두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를 못하더라도 충분히 거기서 일하고 살 수 있다는 거 제가 겪어봤으니까 만약에 영어 많이 못하신다면 제가 3번째 말씀드렸듯이 계획을 하셔야 돼요. 아침에 하루에 4시간 정도 일하고 무료로 숙박을 제공하는 게스트하우스나 숙식까지 제공하는 그런 가정집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런 거를 찾으시면 일을 안 하고 돈을 안 쓰면서도 현지에서 생활을 할 수가 있고 현지의 가정집을 가면은 또 현지 사람들과 이제 식구가 되는 거다 보니까 문화를 더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고 장점이 많거든요. 그리고 게스트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식을 자기가 해결해야 되긴 하지만 여러 나라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어요. 그렇게 하고 만약에 내가 점차 영어가 좀 늘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일을 한번 구해보시고 그러셔도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뉴질랜드 11개월 있었거든요. 근데 11개월 중에서 돈 받고 일한 게 딱 2개월이에요. 그래서 갔다 왔을 때 700만 원을 빚졌습니다. 근데 워킹홀리데이 가는 거는 이제 만 30세 이전까지만 가능하기 때문에 다 만 30세 이하의 나이잖아요. 젊은 나이예요. 금방 일해서 갚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각오가 돼 있으시면 가셔도 돼요. 어떻게 될지 모르거든요. 진짜 저처럼 빚지고 돌아올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서 일해서 먹고 살 정도는 돈을 벌면서 여행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저 같은 경우는 거의 최악의 경우였죠. 그래서 700만 원을 빚지고 돌아왔지만
제가 6개월 만에 700만 원을 갚고 100만 원만 들고 호주를 갔어요. 근데 호주는 뉴질랜드랑 다르게 일 구하기는 쉽거든요. 그래서 호주에서는 돈을 꽤 벌었어요. 여행하고 생활하고 다 하면서 500만 원 정도 남겨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돈을 벌 수도 있고 못 벌 수도 있어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 있다. 이렇게 감안하고 가시면 저는 강추예요, 강추. 그냥 다 자기 하기 나름이라는 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었거든요. 영어를 못하는 거? 거기서 진짜 6개월만 있어도 정말 많이 늘 수 있어요. 근데 노력여하죠. 공부도 하고 현지인들과 얘기도 많이 해야 돼요. 다만 모든 과정이 다 괴로울 거라는 거. 그거는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타지에서 내가 낯선 환경에서 언어가 원어민처럼 되지 않는 상황에서 생활을 한다는 거는 분명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걸 꼭 감안하시고 가신다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떤 가치관을 두는지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제가 여러 가지 막 다 얘기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도움이 되는 얘기가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다음 주부터는 제가 뉴질랜드랑 호주 워킹홀리데이를 하면서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봐요.